4장.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필요한 지혜의 자세. 그대여,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요. 나이는 그저 시간의 축적일 뿐, 지혜를 보장하지 않소. 나는 8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노인들을 많이 보았소.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소.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았던 것이오. 반대로 젊지만, 놀라운 지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소. 그들은 경험은 적었지만, 관찰력이 뛰어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았소.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란 무엇이오? 첫째, 지혜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소.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의 출발점이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배움을 멈추기 때문이오. 세상은 넓고, 지식은 깊으며, 이해해야 할 것들은 무궁무진하오. 그대가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의 성장은 멈추는 것이오. 나는 70이 넘어서도 끊임없이 공부했소. 새로운 책을 읽고, 젊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을 관찰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으려 노력했소. 왜냐하면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오. 둘째, 지혜는 경험에서 교훈을 추출하는 능력이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에서 배우고 어떤 이는 배우지 못하오. 차이는 무엇이오? 바로 성찰이오. 그대는 자신의 경험을 얼마나 깊이 성찰하오. 실패했을 때 운이 나빴다고 말하며 넘어가오?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묻소.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오? 아니면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가? 이 성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분석하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시오. 이것은 내가 평생 실천한 것이오. 오늘 내가 한 행동, 말, 생각들을 검토하고 잘한 것은 강화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려 노력했소. 이 간단한 습관이 나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소. 셋째, 지혜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오.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근본 원리로 움직여. 지혜로운 사람은 표면의 복잡함에 현혹되지 않고 이 근본 원리를 파악하오. 예를 들어, 정치적 사건들은 매우 복잡해 보이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권력 욕구, 두려움, 집단 심리 같은 단순한 인간 본성이 작동하고 있어. 이것을 이해하면 어떤 정치적 상황도 혼란스럽지 않게 느껴지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은 소통의 부재, 기대의 불일치로 귀결되어. 이 본질을 파악하면 해결책도 명확해지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시오. 뉴스를 볼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이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습관을 들이시오. 넷째, 지혜는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것이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에 대해 빠르게 판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오. 많은 것들이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오. 지혜로운 노인은 나는 잘 모르겠다,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할 줄 아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사려 깊음이오. 그대는 얼마나 빨리 판단을 내리오. 누군가의 행동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내리지 않소. 한 가지 사건을 듣고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정하지 않소. 판단을 조금 늦추시오.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자신의 편견을 점검하시오. 그러면 그대의 판단은 훨씬 정확하고 공정해질 것이오. 다섯째, 지혜는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이오. 많은 노인들이 예전이 좋았다 라고 말하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오. 그러나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경직성이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오. 기술이 발전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오. 이 변화를 거부하면 그대는 시대에 뒤처진 화석이 될 뿐이오. 나는 로마 제국이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소.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했소. 그러나 나는 깨달았소. 변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항하기보다는 적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말이오. 그대도 마찬가지요. 자녀 세대의 가치관이 그대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시오. 기술 발전이 그대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거부하지 마시오.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고 적응하려 노력하시오. 변화에 유연한 사람은 늙지 않소. 몸은 늙어도 정신은 젊게 유지할 수 있소. 여섯째, 지혜는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이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소. 내 경험으로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소. 특히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시오. 그들은 그대가 모르는 세상을 보고 있고 그대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소. 내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말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였소. 학생들의 질문에서, 심지어 비판자들의 반론에서도 나는 새로운 통찰을 얻었소. 또한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소.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릇된 답을 주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소. 일곱째, 지혜는 원칙과 실용 사이의 균형이오. 철학자들 중에는 원칙에 너무 매달려 현실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소. 반대로 실용에만 몰두하여 원칙을 저버리는 이들도 있소. 진정한 지혜는 이 둘의 균형을 찾는 것이오. 나는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믿었지만 동시에 황제의 고문으로서 현실 정치에도 참여했소.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모순이라고 비난했소. 그러나 나는 생각했소. 완벽한 원칙을 지키며 은둔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현실에 참여하여 조금이라도 선을 실현하는 것이 낫다고 말이오. 그대도 마찬가지요. 이상을 가지되 현실을 무시하지 마시오. 현실에 타협하되 원칙을 완전히 버리지는 마시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노년의 지혜요. 여덟째, 지혜는 죽음을 통해 완성되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의 지혜를 완성시키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고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니었소. 오히려 그날을 최선을 다해 살게 만드는 동력이었소. 그대도 죽음을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오. 그대여, 지혜는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매일의 경험, 성찰, 그리고 실천에서 나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이오. 매일 조금씩 더 사려 깊어지고 조금씩 더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시오. 그러면 그대의 노년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 될 것이오. 5장, 건강, 고통, 병에 대한 세네카의 시각. 그대여,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오. 바로 몸의 쇠퇴, 고통, 그리고 질병에 관한 것이오. 예순을 넘으면 몸은 더 이상 그대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지 않소.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며 잠도 잘 오지 않소. 어쩌면 그대는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과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르오. 많은 이들이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부정하려 하오. 그들은 젊음을 붙잡으려 발버둥치고 늙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오. 그러나 이것은 자연과 싸우는 것이오.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소. 나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살았소. 천식으로 고생했고 수많은 통증과 함께 살았소. 젊은 시절 나는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고 불평했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소. 이 병약함이 실은 나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건강했다면 나는 아마도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오. 권력과 쾌락을 좇으며 피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오. 그러나 몸의 한계가 나를 내면으로 향하게 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소. 건강에 대해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오. 건강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사오.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병원을 다니오. 물론 이것들은 중요하오. 그러나 그대가 만약 건강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오. 건강은 무엇을 위한 것이오? 단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오. 건강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요.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오. 만약 그대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정작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할 것이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삶은 공허해지오.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고통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오. 현대의 사람들은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오. 조그마한 통증에도 약을 먹고 불편함을 참지 못하오. 그러나 고통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오. 신체적 고통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통제로만 대응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소.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요. 불안, 슬픔, 외로움. 이런 감정들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소. 내 삶의 방향이 맞는가?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오. 고통을 단순히 제거할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노력하시오. 세 번째, 질병은 인격을 시험하는 것이오. 건강할 때는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쉬우소. 그러나 실제로 심한 통증을 겪을 때, 불치병 진단을 받을 때, 그때에도 같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말년에 점점 악화되는 건강 상태 속에서 살았소. 매일이 고통이었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소. 많은 이들이 내가 절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소.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시기에 가장 평온했소. 왜냐하면 나는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이오. 죽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훈련했기 때문이오. 그래서 실제로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당황하지 않았소. 그대도 지금부터 준비하시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미리 받아들일 때, 그대는 실제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소. 네 번째,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지만 정신이 더 중요하오. 물론 몸이 고통받으면 정신도 영향을 받소.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철학적으로 사유하기는 어렵소. 그러나 역으로 정신의 태도가 몸의 고통을 완화할 수도 있소. 같은 질병을 앓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오. 다른 사람은 이것도 삶의 일부다. 이 경험에서 무언가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오. 어느 쪽이 덜 고통스러울까요? 당연히 후자요. 몸의 상태는 같지만 정신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것이오. 나는 심한 천식 발작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소. 나는 지금 죽음이 어떤 것인지 미리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공포를 줄여주었소. 다섯째, 의학의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는 마시오. 의사들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소.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존중받아 마땅하오. 그대가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것은 현명한 일이오. 그러나 의사를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인간이고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틀릴 수도 있소. 또한 의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도 안 돼요. 어떤 질병들은 치료할 수 있소. 그러나 어떤 것들은 관리만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야 하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오. 끊임없이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다니고 여러 의사를 전전하며 불가능한 회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대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오. 차라리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평온한 길이오. 여섯째, 나이 든 몸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숭배하오. 주름, 백발, 이런 것들을 감추려 하고 젊어 보이려 애쓰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오. 그대의 주름은 그대가 살아온 증거요. 백발은 경험의 표시요. 천천히 움직이는 몸은 그대가 많은 길을 걸어왔다는 증명이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내 얼굴을 보았소. 처음에는 당황했소. 그러나 점차 그 얼굴을 받아들이게 되었소. 이것이 나요. 이것이 시간의 자연스러운 작용이요. 이것을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일곱째, 건강할 때 준비하시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소. 지금 건강할 때 그 건강을 현명하게 사용하시오. 적당한 운동과 절제된 식사로 몸을 돌보시오. 그러나 동시에 건강에 집착하여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지도 마시오. 균형이 핵심이오. 몸을 노예처럼 부리지도 말고 우상처럼 섬기지도 마시오. 몸은 그대의 도구요. 그것을 잘 관리하되 그것이 그대의 주인이 되게 하지는 마시오. 그대여, 건강의 쇠퇴는 두려운 것이 아니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오.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우리 몸도 젊었다가 늙는 것이오.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매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오. 건강할 때는 그 건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아플 때는 그 고통을 통해 배우며, 쇠약해질 때는 그 쇠약함 속에서도 정신의 평정을 유지하시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정신이오.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대가 키운 지혜와 덕성은 영원하오. 6장, 기대, 후회, 두려움의 철학적 다루기. 그대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큰 적이 있소. 바로 기대,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오. 기대는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고,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며, 두려움은 우리를 현재에서 도망치게 만드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오. 먼저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60해를 살면서 그대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었소.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러나 이 기대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현되었소. 기대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오.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행복을 미루어. 그러나 그 나중이 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기대를 품고 행복을 또 미루어. 나는 젊은 시절 권력을 기대했소. 황제의 고문이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소. 그러나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행복했소.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책임이 생겼고 또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었소. 이것이 기대의 함정이요. 그것은 결코 충족되지 않소. 한 기대가 실현되면 또 다른 기대가 생기오. 이것은 끝없는 굴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하오? 아니요. 기대 자체가 문제는 아니오. 문제는 기대에 집착하는 것이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는 것은 좋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선호는 하되 집착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소. 나는 건강하기를 선호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평온할 수 있소. 나는 부유하기를 선호하지만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소. 그대도 이런 태도를 연습하시오.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이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60해를 돌아보면 그대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있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도 이미 지나가 버린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오. 철학자로서의 이상과 정치가로서의 현실 사이에서 타협했소. 완벽하지 못한 선택들을 많이 했소. 그러나 나는 깨달았소.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는 이미 굳어진 것이오. 그것을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소.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오? 첫째, 그것을 인정하시오. 나는 실수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오. 둘째, 그것에서 배우시오. 이 실수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실수를 교훈으로 전환하시오. 셋째, 자신을 용서하시오. 그대는 그 당시에 그대가 알고 있던 것, 그대가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소. 지금의 그대가 과거의 그대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소. 넷째, 가능하다면 보상하시오.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시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시오. 다섯째, 그리고 놓아주시오.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대는 현재를 살 수 없소. 나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했소.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를 버린 사람들.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용서했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소.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적이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기쁨을 앗아가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소? 죽음, 고통, 가난, 외로움, 두려움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것이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에서 비롯되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오. 내가 젊은 시절 칼리굴라 황제의 분노를 샀을 때 나는 죽음을 두려워했소. 매일 밤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떨었소. 그러나 결국 그 위기는 지나갔고 나는 살아남았소. 그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두려움 자체가 실제 위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오. 나는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밤을 잠들지 못하며 고통받았소. 두려움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직시하는 것이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보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시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대는 발견할 것이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생각만큼 가능성이 높지도 끔찍하지도 않다는 것을. 그리고 설사 일어나더라도 그대에게는 그것을 견딜 힘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방법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이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줄어들어. 왜냐하면 그대는 만약 최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오. 예를 들어 그대가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상해 보시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미리 해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게 돼요. 세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오. 두려움은 항상 미래에 관한 것이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소. 그대가 확실히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오. 그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신에게 물으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나는 괜찮은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예일 것이오.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소. 네 번째 방법은 죽음에 익숙해지는 것이오. 대부분의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소.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실은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오.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실은 외로움 속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오. 그러므로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다른 두려움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이것은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다루겠소. 그대여, 기대, 후회, 두려움. 이 세 가지는 그대의 평화를 깨뜨리는 도둑들이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그대의 마음에 침입할 때마다 쫓아내는 연습을 하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이 그대가 가진 전부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소. 오직 현재만이 그대의 것이오.